이번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에 7월 초에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고 그제 알려졌어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북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탈북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대북 방송, 대북 라디오를 듣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어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먼저 차단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변에 국정원 직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허탈해합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역행적인 조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별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 자리 모시는 분입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님 모시고 우리 대북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뵙네요. 자, 안녕하세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평양 출신이시고 네. 저는 방송에서는 좀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네. 직접 뵈니까 네, 또 새롭네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래전부터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좀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저기 양천에서 국회의원을 강서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용태 전 의원님, 네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인턴을 잠깐 하셨었어요? 양천이 맞습니다. 양천에서 양천을이었고요. 양천은 네, 네. 그 목동, 네. 신정동, 신목동 네. 여기였고요. 2017년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당시에 네, 여기 청년 인턴으로서 짧게 경험을 했었고 짧게. 네, 그때 제가 저한테 많은 일을 가르쳐 주셨던 보좌관님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강명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강명구 의원이 네네네. 그때 보좌관을 있었죠. 구미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담당 보좌관이었죠 그 당시에.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엄했던 보좌관님이었던 거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엄했던 의원, 네네. 엄했던 보좌관이었다. 그 엄해야지 또 국회의원이 되나 봅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군요. 네. 자,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역순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 38로스에서 네. 벌써부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미국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가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TV 방송 중단 결정에 대해서 북한이 반정보전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네네. 그래서 수십 년간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와 싸워온 노동당 검열관들은 갑자기 대북 방송이 중단된 행운을 믿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8로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의 아시아 방송 대북 방송이 중단되고 국정원도 최근에 결정됐잖아요. 쫙 네네. 모든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대북 심리전을 포기한 국정원 한마디로 어떻게 크게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여기까지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는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 대북 방송 중단이라는 것은 특히나 국정원 주도의 대북 방송 중단은 노무현 정부라든가 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을 때에도 이 국정원 주도의 대북 방송은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북한에게 상당히 저자세로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경악해야 되는 일이 북한이 먼저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죠. 네, 북한이 대북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뭐 조치로서 뭐 이뤄졌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고 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해서 알아서 먼저 우리가 장벽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38로스가 지적한 대로 지금 북한의 그 보위부의 검열관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왔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38로스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 이 단체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북한 관련 체제를 연구하고 위성 사진이나 등등 북한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전 세계 북한을 연구하는 그렇죠. 싱크탱크에 아주 고급진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었는데 원래 이게 한미 연합, 즉 한미가 공동으로 자금을 대서 운영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존스홉킨스 38로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서 38로스가 한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가 그때 멀어졌거든요. 그때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런 대북 정보라든가 이것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보, 특히나 이 국정원에서 들여보내고 있는 그 대북 정보, 그 대북 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뭐 전단도 보내고 여러 라디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민간에서 보내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내고요.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나 예능이나 이런 또 탈북민의 정착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보낸다면 국정원은 그보다 좀 세심한 것들을 보냅니다. 예컨대 뭐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즉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그것을 접했을 때 커다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정보를 들여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협상 카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먼저 북한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협상장에 앉기도 전에 알아서 굽혀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저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제를 하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북 정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은 두려워하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혹은 북한 관련 프로들을 여러 개 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봤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탈북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대북 방송, 대북 라디오를 듣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어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요. 특히나 우리가 군에서 하는 그 대북 확성기 때문에 DMZ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도 많이 넘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북한 체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원천 차단해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역행적인 저는 조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 보좌관님 보면 이번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에 7월 초에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고 사실 그제 알려졌어요. 네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뭐 북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물밑으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에서 뭐 어떤 통로로 요구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겉으로 조금 보도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네. 뭐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거는 차차 알려질 내용이고 일단은 국정원이 알아서 그냥 중단한 것으로 돼 있어요. 네네. 자, 일단 보면 두 가지 트랙이에요. 라디오 채널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 방송 송출 중단됐고 TV 방송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 궁금한 게 라디오 방송은 어떤 내용들이 주가 되고 TV 방송은 어떤 게 주가 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KBS의 한민족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는 아직까지 방송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주파수랑 다른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 주파수에 대한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채널이고요. KBS는 국정원과는 다른 계약을 통해서 따낸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여기에 이제 출연자로 나와서 내가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좌충우돌, 정착기 이런 것들을 되게 실감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사실상 클립으로 이렇게 북한에도 방송을 해주고요. 즉 북한 주민들이 들었을 때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상식과 또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다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정보가 뭐 단지 김정은을 욕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험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고 아주 연성적으로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라디오거든요. 특히나 이게 어떤 우리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인터넷도 안 되고요. 북한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제외한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은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들여보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마땅한 설명이 있어요. 됩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었고 이것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소상히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고 앞으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하게 추궁을 할 필요는 있다.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북한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고 제가 주변에 국정원 그 직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들 허탈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정원만이라도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대화라든가 유화책이라든가 걸 한다 치더라도 국정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곳에서조차도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그 여론이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전언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국정원이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 TV 방송은 자진해서 끊어버린 다음에 대북 방송을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심리전을 포기한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서 들어오는 영화 만화는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건 또 뭡니까? 물론 설명은 붙였습니다. 뭐 지나치게 프로파간다적인 것은 피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가 한번 필터링을 거친 것들을 배포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안 보고 싶은데. 그게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만들어내는 뭐 영화가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그 영상 매체에 어느 하나라도 프로파간다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프로파간다 이외의 것들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청년, 특히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한류가 엄청나게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평생 북한이 제공해주는 그런 딱딱하고 재미없고 정말 프로파간다만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눈이 이만하게 커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동서독 시절의 어떤 그 모델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독이 그 동독의 TV라든가 동독의 뭐 라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방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또 문화적인 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논구를 내세우는데 이거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는 철저한 상호주의 관계였습니다. 즉 동독 TV가 서독에서 나온다면 서독 TV도 동독에서 나와야 맞는 거였습니다. 네. 동독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서독은 아예 없던 일을 해버리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어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경제적인 차관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서독이 요구했던 것은 동독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그 수감자들 몇백 명을 서독으로 보내라. 이거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협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사실상 서독의 전략이 동독에 먹혀 들어갔던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들여보내는 정보는 우리가 알아서 차단을 하고 북한이 들여보내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짝 문을 열어 개방하겠다. 누구를 위한 개방이고 누구를 위한 이 북한 영상물이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 누가 북한의 영화를 보고 싶어합니까? 아니 수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영상에 대한 수요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안 보고 싶어요. 아니 임정석 실장만 좋아지겠죠. 네. 북한 영상물이 많이 들어오면 저작권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오고 갈 그래서 테니. 그거 여쭙고 싶어요. 네네. 갑자기 임종석 실장은 통일은 없다. 통일하지 말자고 왜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이사장에 그 간뒀다가 다시 재선출됐어요.
올해 이거 4월이죠. 네. 예. 이거 하면 돈 받잖아요. 그렇죠. 임정석 이사장이 벌어들이는 이 북한 영상물에 대한 어떤 저작권 네. 이게 상당히 쏠쏠하다고 들었거든요. 쏠쏠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반대하면서 임정석 실장이 내세우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남북 간의 어떤 문화라든가 교류를 더 강화시키자. 자기 돈벌이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또한 최근에 했던 얘기가 지방 정부 간의 그 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서 또 돈벌이네. 그 중앙 정부에서 못하는 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북한의 지방 정부와 남한의 지방 정부까지 뭐 자매 결혼이든 뭐든 이런 식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인 게요. 북한의 지방 정부가 정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 북한의 지방자치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키백과 첫 줄만 읽어봐도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다 거기는 임명직이고 중앙집권 체제지 지방자치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또 경기도에 해당하는 뭐 평안남도와 교류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도가 김정은과 교류를 맺는 것이고 다 모든 지방자치제가 다 김정은의 주머니로 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정석 실장이 옛날 대학생 때 주체사상을 믿었던 안 믿었던 전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체사상 뭐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통일에 대한 과거의 입장을 바꿀 거면 최소한 내가 대학생 때 혹은 내가 지금까지 통일 운동가로 살아오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틀렸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입을 싹 닫고 김정은의 입장,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으니 나도 이제 그 스탠스에 맞춰서 통일의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이 살아온 정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어떤 굉장히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자권 문제가 네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제 장관이 됐죠. 그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전자권 전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고 국가의 국방에 관련해서 정말로 국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뭐 개인의 의견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굉장히 놀랐는데 자 전자권 전환이라는 문제가 이게 북한에서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전자권 전환 문제는 한미에서의 이게 관세 협상과 연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이 전자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이 관세 협상과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일부가 관세 협상과 연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그 전자권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옳은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언론에서 특히나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전자권 환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전환과 환수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환은 말 그대로 A에서 B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게 전환이고요. 환수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게 환수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환수한다라고 하지 문화재를 전환한다고 하지 않지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랑스에서 문화재를 환수했다라는 것은 프랑스에 뺏겼던 문화재를 가져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자권을 미국에게 뺏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용어를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전자권 관련해서는 사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다 추진했지만 결국은 뒤로 미룬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주파가 가장 득세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전자권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었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전자권 하나 못 가져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라고 하면서 똥장군 뭐 역사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분조차도 결국은 전자권 환수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략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자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미룬 것이거든요.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온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비용이 37조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비용이냐면 현재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이라든가 정보 자산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지역을 손금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 제공해주는 위성 정보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목표물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찰 위성이 2개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이거 몰랐죠. 몇 개인지. 이스라엘은 무려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개를 가지고도 이란 전역을 커버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미군의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꼴랑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 가지고는 북한을 감시할 수가 없어요. 이 2개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3시간은 모르고 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빠져주면 우리는 북한의 정보 자산을 배로 늘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37조가 뭐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게? 또한 그 예산 단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만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에 쳐들어오면 미군은 전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동 개입이 발동이 돼서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군은 미군의 어떤 참전이 두려워서 미군의 참전은 너무나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인데 전자권이 미군으로 넘어가게 되고 한미 동맹이 그만큼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주둔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꼬리를 물어서 버터플라이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점차적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명분만 허울만 남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이걸 원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 나가라, 전자권 협상해라, 뭐 이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 얘기를 북한이 50년 동안 해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국방부에서도 특히나 우리 군에서도 전자권 5년 안에 우리가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안규백 장관은 방위병 출신이라서 이런 문제를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뭐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르면 이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장관이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좀 느끼시고 좀 이제는 성실하게 이제 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면 된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 이게 민감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면 외환죄를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외환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무인기요? 드론? 네네. 무인기? 드론 네. 사령관을 지금 구속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를 했다가 왔다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외환 이게 계엄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특검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외환죄를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드론 사령관은 일관되게 그것은 정상적인 훈련이었다. 네. 훈련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군사 기밀, 군사 작전상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네. 하면서 특검 조사에 있어서는 상황을 다 설명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특검이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죄를 뭐 가져다가 뒤집어 씌우려는 그 의도라든가 그 절박함은 제가 뭐 알겠는데요. 가져갈 게 있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미 그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기무사를 아예 해체 수준으로 없애버렸거든요. 기무사 뭐 하는 조직입니까? 북한의 간첩을 잡아내는 조직입니다. 그런 기무사가 거의 분자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사실상 그 기능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휘를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겨우 한 3분의 1 정도 원래의 능력을 회복했거든요. 그 사이 우리는 잡아야 될 간첩들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드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무기인지 전술적 무기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의 본인들의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현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론전의 양상을 지금 배우고 있고 북한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격 전술 드론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환죄를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가만히 있는 북한을 우리가 자극해가지고 뭘 유도했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불과 2022년, 2023년
보면 무인기 5대가 용산 상공을 뭐 뒤집고 다녔고요. 북한이 버젓이 그 사진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 사진 찍었다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 무인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을 질책했거든요. 왜 우리는 국방 예산을 북한에 열 몇 배로 가까이 쓰면서 왜 북한에 무인기 하나 잡아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책 민주당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책을 받은 군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이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무인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이 우리를 도발했고 적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치면 그게 주권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기 전에 반드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전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수천 차례 도발을 지금까지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북한의 그 도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이지, 그것을 외환죄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논리를 따지면은요, 지금도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을 해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50만 국군 장병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 다 그럼 내란죄로 엮으시지요. 그러면 장군들 다 내란죄고요. 지금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 내란죄죠. 그러면 저는 이거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특검하고 뭐 세계 특검 발동을 해서 뭐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계속 그 뭐죠? 드론 사령관이 뭐 구속되고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 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처음으로 국방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국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팬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독립 채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하십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